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3월이 된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꽃샘 추위 때문인지 아직도 길에는 긴 패딩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가요 음원 차트를 보면 정말 봄이 오긴 왔구나 싶습니다. 지난 2012년 3월에 처음 발매됐던 노래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이번 주 들어서 또 차트 안에 들어왔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 노래는 7년째 해마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차트 상위권에 오른다고 하니까 이 버스커버스커의 입장에서는 벚꽃 연금이라고도 불릴 만도 하겠습니다. 비단 이 노래뿐만 아니라 식품이나 가전제품들 중에도 스테디셀러들이 있는데요. 어떤 과자는 포장 한 번 안 바꿨는데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생산이 멈추지 않았다고도 하고, 또 아날로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LP 턴테이블 오디오는 지난 1월 매출이 2년 전보다 20%나 늘었다고 하죠. 소비자들은 새롭고 신선하고 신기하고 또 기술적으로 더 진보한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익숙함과 친근함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가치를 지니고 있고, 대중들은 또 그 가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잠시 후에는 브라질 경제 세 번째 시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4조 원 넘게 판매됐다는 브라질 국채 투자 이야기를 주제로 브라질 경제 얘기 좀 나눠보겠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엊그제는 패럴림픽이 개막했는데,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처럼 이 패럴림픽을 주최하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도 돈을 많이 벌까요? 오늘 스포노믹스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상식도 잡고 상품도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자, 3월 11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이 시각 세계 각 나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경제적 고민은 또 뭔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금융 현장의 얘기를 들려주실 하나금융투자 윤민혁 해외금융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브라질 경제 이야기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무리 좀 해볼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 브라질의 경제 이야기 해주신 거 정리해보면, 브라질은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리고 세금 걷는 게 쉽지 않으니까 간접세로,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부가가치세 이제 이런 거 많이 낸다. 그리고 연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돈 어디서 나오겠냐? 정부 예산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정부가 적자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 전해주셨어요. 우리 근데 그러면 뭐 그런 걸 그냥 알고 있는 것도 교양이지만, 우리는 브라질에 뭐 어떤 회사 주식에 투자하게 될 일도 있고, 특히 뭐 브라질 채권 같은 건 이자 많이 준다는 이유로 또 괜찮은 재테크 상품으로 또 인식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브라질 채권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네네. 이자를 뭐 한 10% 준단다? 뭐 네네. 이런 네. 것 때문에 신흥국 채권들이 많을 텐데 브라질 채권이 유독 히트를 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높기 때문에 매력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4%만큼 세금을 내고 또 그 14%의 10%인 1.4%만큼 지방세가 붙어서 총 15.4%만큼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이자 그렇죠? 소득세와 배당 소득세가 그 정도 세율이 되죠. 내야 되는데 브라질과 한국 정부와의 그런 조세 협약 덕분에 이자에 대한 그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그 브라질 채권에서 이자를 100만 원 받으면, 네,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 100만 원 받으면 15만 4천 원을 나라에 내야 되는데, 그렇죠. 브라질 채권에서 나온 100만 원의 이자는 그냥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마저도 매력적이다. 네네.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한 4조 정도 팔렸고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금리가 낮아가지고 많이 샀습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 네, 브라질 국채는 브라질 정부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상에서 브라질이 사라지지 않는 한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자도 10%나 주면 다 여기에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자만 보면. 네, 그렇죠. 왜 저도 안 하고 있었죠 그동안? 그러니까 무슨 단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 장점이고, 네, 뭐가 좀 단점일까요?
단점이 있다면은 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아라 채권을 사려면은 예. 원화로 달러를 바꾼 다음에 다시 또 달러로 헤아라를 바꾸는 두 번의 환전을 해야 되는데 헤아라가 브라질 돈이죠. 그렇죠. 예. 저희가 두 번의 환의 움직임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 소득이 한국의 원화로 바꾼다면은 네.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 일단은 우리가 그럼 우리나라 원화로 헤알화로 바꾼 다음에 국제 투자를 하는 거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브라질 은행 가서 정기예금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나중에 정기예금 하면 이자가 1년에 10%는 나오지만 네. 그 돈 원금으로 찾아서 우리나라 돈 원화로 바꿀 때 네. 헤알화 가치가 폭락해 있으면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돈이 별로 안 되는 이런 위험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헤알이 약 700원까지 갔었는데 네.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는 2015년도에 280원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1헤알이 700원 할 때도 있었고 네. 또 어떤 때는 300원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요? 네. 굉장히 진폭이 심하네요. 네, 원래 외환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2012년도에 1헤알이 600원일 때 제가 만약에 6만 원을 들고선 바꿔서 100헤알어치의 채권을 네.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자가 매년 10%니까 5년이 지난 지금 제 통장에는 총 150헤알이 들어있을 텐데요. 100헤알 샀는데 1년에 10헤알씩은 이자를 줬을 테니 그렇죠? 5년이면 150헤알은 됐겠죠. 네. 예. 그것을 지금 그 환율을 봤을 때는 한 330원쯤 되기 때문에 따지면 한 5만 원 됩니다. 손해 봤구나. 손해를 한 15% 정도 손해를 봤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투자를 고려할 때 앞일을 알 수 없다면은 투자하는 방식에서 이제 손실은 적게 보고 이익은 많이 보는 그런 구조를 가야 되는데 브라질 네. 채권은 환율로 손실을 많이 본다 하더라도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런 손실을 계속해서 만회해주는 그런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이익이 날 때는 확 이익이 나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환율도 좋아졌고 금리도 인하해가지고 네. 수익률이 약 70%까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브라질 헤알화가 쌀 때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관건은 쌀 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브라질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아유 브라질 저 나라 못 살겠어 이런 얘기 들릴 때 네. 주식이랑 비슷하네요. 주가 그렇죠. 안 좋을 때 들어가서 주가 높을 때 파는 것처럼 네. 이게 그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인데 그 금에다가 연 10% 이자도 금으로 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런 상품 야 이자가 10%나 주면 사자 하지만 금값이 비쌀 때 그걸 투자했다가 내가 팔고 싶을 때 금값이 싸지면 매년 10%씩 불어나봐야 자칫하면 손해 날 수도 있는. 그러나 또 매년 10%씩이나 붙어준다면 야 금값 좀 내려간다고 치더라도 그 이자 붙는 걸로 또 만회가 되잖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그럼 헤알화 가치가 언제 제일 낮았고 언제 최근에 제일 높았다고요? 가장 높았던 건 2010년도 정도에 지금 한 7, 8년 전이네요. 네, 그때 예. 약 700원까지 갔었고 1헤알이 1헤알이 예. 2015년도에는 280원까지 갔었는데요. 거의 반토막 더 났네요. 그렇죠. 그렇게 움직임이 심하군요. 네. 근데 이때 그 헤아라 가치가 높았을 때는 네. 원자재 가격이 좋았을 때 브라질이 원자재를 많이 파는 나라니까 그래서 그때 헤아라의 가치가 좋아졌던 것이고요. 이때가 세계 경제도 좋았었습니까? 그렇게 썩 좋진 않았는데 원자재 가격은 가격은 높았습니다. 높았을 때 석유 값도 그랬고. 네. 그때는 그랬는데. 브라질 경제도 좋고 헤알라도 그럼 비싸고 네네. 또 반대로 경기가 아주 안 좋으면 네. 브라질 경제도 나쁘고 그렇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상태니까 예. 수출품에 받아내는 그런 알겠어요. 달러가 적어지니까 2010년에는 700원이기도 하고 2015년에는 280원이기도 하고 지금은 얼마쯤입니까 헤알화가? 지금 한 33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단 조금 올랐구나. 네네. 그럼 결국은 브라질 국채는 헤알화라고 하는 돈에 투자하는 거네요. 브라질 경제에 투자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헤아라에 투자하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뭘 살 때 이것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그게 주식이 되었든 어떤 물건이 되었든 그걸 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외환도 그 나라의 브라질의 화폐를 저희가 사는 건데 그냥 화폐를 들고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네. 그래 안전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자 해서 저희가 브라질 채권에 사는 셈이 된 것이고 네. 환에 투자했으나 이자까지 높고 비과세구나. 그래서 알겠어요. 상품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개는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살 때
그래서 환해지가 되어 있는 상품들도 괜찮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네. 그 말은 환 변동이 어떻게 되든 나는 그 환 변동의 영향을 안 받고 네. 채권이면 이자만 받고 네. 뭐 주식이면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만 내가 영향을 받는. 그럼 이 브라질 채권도 환해지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환해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해알화가 어떻게 움직이든 네. 나는 해알화 움직임의 영향을 안 받고 이자 10%만 내가 받으면 되겠어.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 하죠. 그렇게 해지를 하면은 해지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비용을까지 합치면은 그냥 한국에 예금한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환해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음. 환 변동에 따른 보험 드는 건데 그렇죠. 보험료가 비싸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그 자동차 값은 100만 원인데 보험료가 70만 원 하면 네. 아유, 이 보험 뭐하러 들어 그냥 혹시 사고 나면 차 폐차하고 말지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네네. 그렇구나. 작년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브라질 채권에 투자했으면은 약 3%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3%. 왜요? 연 10% 준다면서요? 그죠. 이자로는 10%인데 네. 그 원을 바꾸면 3%의 아, 해알화가 또 한 7%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달러 대비해서 네. 헤아라는 강해졌는데 네. 원화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달러 여기서 약세라서.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익이 그만큼 많이 안 났고요. 음, 만약 그냥 달러로 투자했으면은 1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달러 들고 있어가지고 네. 달러로 헤아라 채권을 샀다면은 네. 그 미국 사람들이 저 브라질 채권 샀으면 수익 많았을 거라 그 말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한국 원화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아유, 복잡하기도 하고 변수도 많군요. 자, 그러면 브라질 채권,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려면 결국은 브라질이 해알화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거를 봐야 되고, 아까 그 말씀은 브라질 경제가 좋으면 브라질 해알화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앞으로 브라질 경제가 좋을 거냐 이 고민을 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럼 브라질 경제는 좀 어떻습니까? 요즘 혹은 앞으로의 전망은? 요즘에 브라질의 경제를 보면요. 물가는 3% 정도로 아주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다시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네. 브라질 경제가 차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에는 성장이 마이너스였는데 작년에는 플러스 1%였고 네. 올해는 한 플러스 한 2%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3%대예요? 네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은 10%예요? 네. 지난주에 어. 말씀드린 대로 네. 이자율은 10%이고 은행이 대출해주는 금리는 50%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높은데 물가가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거군요. 그래요. 그러면 요즘에는 브라질 채권을 권하는 입장입니까?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뭐 솔직히 얘기해요. 뭐 아니면 가능하면 말리는 입장입니까? 일단은 브라질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네. 일단 이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뭐 6개월 후에 아파트 중도금이 들어갈 돈이다. 혹은 뭐 다음에 있을 등록금 들어갈 돈인데 이거 네. 브라질 채권 해도 되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계신데 음. 그렇게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들은 투자하지 않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브라질은 상당히 신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의 축복이라 하면 일단 자연적인 조건이 너무 좋은데요. 네. 브라질이 좀 먹고 살기 힘들면은 갑자기 석탄이 무더기로 발견이 되고 석탄이 다 떨어지면은 금이 발견이 되고요. 네. 금이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고무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매 100년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고 요즘에는 석유도 납니다. 그래서 뭐 신이 옆에서 기다렸다 주는 게 아니라 석탄이 떨어져 가니까 불안하니까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발견하는 거 워낙 땅덩이 넓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굉장히 부럽고 그래서 네. 이제 브라질 사람들 그걸 잘 알고 있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신이 브라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네. 말을 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브라질 해알의 가격이 궁금한데 언제는 700원도 하다고 언제는 300원 밑으로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브라질 돈 해알화가 요즘에는 한 300, 한 3, 40원 한다니까 네네. 역대로 보면 조금 싼 것 같기는 한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어서 야 이러다가 이게 또 브라질 돈이 1해알화가 150원 정도로 또 싸지면 어떡하냐 반토막 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도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자가 연 10%쯤 된다 하니 10년 묻어놓으면 이자로 받은 것만 더해도 원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그래 내가 한 10년 묻어놓을 생각하면 브라질 돈 가치가 지금보다 반토막이 나더라도 최소한 본전이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우리 채권이라고 하는 건 돈 빌려간 사람이 부도나면 그냥 원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이자 못 받을까 봐 혹은 이자가 얼마지 싸서 혹은 걱정인 게 아니라 저 친구가 돈 안 갚을까 봐 친구한테 돈 못 빌려주는 거잖아요. 저 많이 때렸어요. 때였다고요? 네. 아, 그래서 브라질 그럼 예를 들면 브라질 정부가 우리 돈 못 갚겠다고 이걸 뭐 디폴트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나오면 결국은 원금을 떼이는 건데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가끔 뭐 어느 나라 정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든가 뭐 디폴트를 선언했다든가 유럽에서도 무슨 그리스가 또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투자자들은 뭘 얼마씩 또 안 받기로 하는 헤어컷이라고 하는 것도 했다는 네, 뉴스도 네. 들리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혹시 안 벌어져요? 그런 일은?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경우는 예. 자국의 돈이 아닌 달러 혹은 뭐 다른 나라의 통화를 빌렸는데 그 돈을 저희가 그 나라에서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못 갚겠다고 하는 그런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로 빌렸을 텐데 그렇죠. 유로화는 그리스 정부가 마음대로 못 찍어내니 그렇죠. 돈 없으면 손 들어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 있는 헤아라 채권은 정 안 되면은 브라질 정부가 돈을 찍어서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라토리움에 대한 걱정은 좀 없어서도 될 것 같고요. 브라질 정부가 헤알화로 빌린 거니까 그렇죠. 헤알화로 갚으면 되고 그렇죠. 돈이 없으면 브라질 정부가 돈 찍어서 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물론 그런 일을 하면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최소한 원금 날릴 일은 없습니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헤알라로 헤알화 원금 원금을 날릴 날릴 일은 일은 없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 일단 투자하는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헤아라의 가치가 지금 낮은 상태이고 네. 그리고 연금 개혁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브라질 채권의 등급이 BB 마이너스입니다. 원래는 BB 제로였는데 네. 떨어져가지고 BB 마이너스 됐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 15년 동안 봤을 때 브라질 채권이 BB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간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닥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환율도 바닥 근처이고 예. 신용 등급도 바닥까지 온 상태입니다. 연금 개혁 안 하는 거하고 헤아라 가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연금 개혁을 안 하다 보면은 예. 브라질 정부의 재정이 좋아지지 않고 그러면 쓸 때 써야 할 돈을 못 쓰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발행한 그 국채에 대해서도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때문에 돈 찍어서 상환하려고 할 거고 네, 그럼 가치가 떨어질 테고 그럼 돈 가치가 떨어질 거고 그럼 헤아라가 또 150원 정도 가는 날도 그래서 올 수 있다. 네네. 그럼 브라질의 연금 개혁이 잘 되는지 그 뉴스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역시 저 다른 나라 상품들은 매력도 있는데 워낙 또 먼 나라니까 좀 네.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고 네. 그래도 저 같으면 뭐 한 10만 원 정도 투자해 놓고 네. 브라질 뉴스도 좀 들여다보고 할 텐데 브라질 채권은 뭐 어디서 어느 정도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증권사 지점 가셔서 네. 계좌 여시고 사겠다 하시면은 얼마든지 똑같이 네, 사실 수 있고요. 주식 사듯이. 네네네. 음. 여담입니다만 네. 이렇게 브라질 채권이 인기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얼마 전에 회사로 한 신사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본인이 한 6천억 정도의 채권을 들고 있는데 브라질 채권을. 네. 음. 근데 이 채권을 좀 싸게 넘길 생각이 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채권 갖고 있다는 증빙서를 보여주셨는데 그 서류 중에 하나가 이 채권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브라질 은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브라질. 브라질 중앙은행도 네. 있고 또 네. 그냥 브라질에 있는 그냥 은행도 있고 그래서 네. 이 채권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했는데 그 서명된 이름이 되게 재밌게도 그 은행에서 근무하는 높은 사람의 이름 3명을 짜집게서 서명을 한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워낙 멀기 때문에 네. 이런 종류의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 팔 테니 너희들이 너네 고객한테도 팔아라. 네, 좀 싸게 줄 테니까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속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야 뭐 소비자들이 속을 일은 아니고 증권사 직원분들이 조심하시면 될 일인 것 같은데요. 그 오랫동안 투자하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예를 들면 돈 필요하면 네. 브라질 채권 들고 있다가 나 이거 팔아야 되겠네 싶으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팔 수 있어요? 다시 증권사 가서 파신다고 하시면은 예. 팔아드립니다.
그 말은 증권사가 사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만요, 저 이거 사겠다는 손님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네. 소액인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고객한테 파는 거고요. 예. 좀 액수가 크면은 어. 저희가 브라질로 팔기도 합니다. 아, 그 브라질에서 또 그 채권 사겠다는 국제 투자자가 있을 테니 네네. 그분 연결해서. 네네네. 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윤민혁 해외금융팀장과 함께 브라질 세 번째 이야기 그리고 브라질 채권의 장단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아, 이 브라질 공부도 하고 살아야 되네요. 이제 재테크 좀 제대로 하려면. 네. 네, 고맙습니다. 재밌는 얘기 잘 들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스포츠 속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포노믹스, 오늘도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스포츠 속에 숨어있는 선수들의 땀방울과 스포츠의 하이라이트들은 다 걸러내고 채로 걸러서 그건 다른 방송에서 많이 네.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남는 돈 이야기만 네. 골라서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코너죠. 예. 네. 저희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께서 이번에 네. 올림픽, 동계올림픽 시즌 동안 바쁘신 동안에 저희 친절한 경제 게시판에도 네. 이 올림픽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네. 이종훈 평론가 조금 한가해지면 여쭤보려고 기다렸던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일리 게스트로 쓰시지. 첫 번째 질문은 금메달이 진짜 순금이에요? 되게 비싸 보이는데? 뭐 그런 질문이었어요. 거의 순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이에요? 네. 금메달은 IOC 규정에 따르면은 네. 도금 6g 이상이면 돼요. 아, 그러니까 껍질만 6g 이상만 금이면 나머지는 6g의 금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은이다. 순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9%는 은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대회마다 그때그때 좀 다르겠군요. 어떤 대회는 한 8g 입힌 대회도 있고 뭐 조금 크기가 달라지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아, 크기조차도.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기쁘기도 하지만 연금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요즘은 얼마나 나옵니까? 금메달 하나 따면? 월 1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 연금은. 그럼 다 100만 원씩. 네. 그럼 딴 순간부터 그다음부터 사망시까지 100만 원씩. 네, 그 다음 달 올림픽 대회가 끝난 다음 달 20일부터 매달 들어오죠. 사망할 때까지. 예. 그러면 이게 동계올림픽이나 뭐 패럴림픽이나 네. 아시안 게임이나 금메달은 다 똑같이 따면 그 다음 달부터 100만 원 줘요. 우리나라는? 아니요.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동일합니다. 100만 네. 원씩 줍니다. 하지만 예. 아시안 게임은 아닙니다.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은 똑같고. 네. 아시안 게임은 연금 포인트가 달라요. 연금 네. 포인트가 다른데 사실 올림픽의 연금 포인트는 90점입니다만은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연금 상한선을 주는 건데요. 연금 상한선이 110점을 넘어야만 이 월 100만 원의 그 연금이 나옵니다. 네. 근데 올림픽은 금메달의 특수성 때문에 100만 원을 90점이지만 금메달을 따면 연금을 100만 원씩 그냥 주게 주는 되는 거고요. 거고. 패럴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시안 게임은 네. 점수가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10점, 예. 은메달은 2점, 동메달은 1점이에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 1개 딴다고 해서는 연금이 안 연금을 나오는구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만 금메달 따서 연금 받으려면 한 10개 받아야 되겠네요, 그럼. 아니, 금메달로 이제 100만 원을 받으려면 네. 그렇게 10개 이상을 11개를 따야 되죠. 그죠. 근데 올림픽에서는 한 개만 따도 되는데. 그렇죠. 올림픽에서 2개, 3개 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200만 원, 300만 원씩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주지 않고요. 연금 상한선이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다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또 땄다. 혹은 올림픽에서 2관왕, 3관왕에 올랐다. 그렇게 되면 좀 규정이 다른데요. 다른 2개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개 이상 획득하게 되면 금메달 연금 일시장려금 6천만 원 좀 넘는데요. 이 네. 일시장려금의 5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유, 복잡해라. 그리고 같은 올림픽에서 한 대회에서 2관왕 이상을 차지하면 네. 20%씩 가산됩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 따면 매달 100만 원. 네. 그런데 2개 따면 네. 매달 150만 원이 아니라 일시장려금이죠. 일시장려금으로 받는 돈의 20%를 그럼 앞으로 평생 매달 50만 원씩 받을 돈을 일시금으로 계산해서 한꺼번에 준다. 네. 그런 구조군요. 자, 오늘 준비해 오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는데 오늘은 패럴림픽 이야기군요. 네. 패럴림픽과 관련한 돈 이야기.
이게 예전에는 세계 장애인 올림픽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한때는 파라올림픽 이렇게도 네. 불렀고요. 장애인 올림픽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패럴림픽이라고 부르죠. 패럴림픽 앞에 이 패럴이라고 하는 게 왜 패럴이에요? 동등하다는 뜻의 패럴이에요. 아, 나란하다의 예, 그런 예. 의미에. 나란히 서 있다, 동등하다라는 뜻의 패럴. 그리고 알겠습니다. 올림픽이 결합된 말인데 예전엔 파라올림픽이라고 할 때는 파라는 장애를 뜻하는 뜻이었죠.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그래서 불렀던 거고 지금은 패럴림픽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IOC라고 하는 게 우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잖아요. 패럴림픽도 조직위원회가 따로 별도의 기구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IPC라는 단체가 있죠. 예. 그러면 여기도 수익 모델은 IOC하고 비슷하겠네요. IOC의 수익 모델은 올림픽 행사 비용은 개최국가 IOC가 내고 그리고 나서 각종 그 중계방송 중계권료로 그리고 각종 뭐 네. 스폰서십 이런 거 기업들한테 받아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라고 배웠는데 네. IPC도 비슷해요? IPC도 비슷합니다.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네. 이제 사실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 장애인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위대한 도전을 담고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올림픽과 달리 또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IPC를 비롯한 그 언론과 학자들 모두가 이 돈과 관련된 마케팅 활동이나 이 상업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꺼려했어요. 가능하면 좀 안 해줬으면 이게 드러나는 순간에 왠지 장애인 선수들의 그 열정과 땀방울이 네. 좀 훼손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이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제대로 된 연구도 거의 없는 편이고 정보도 없고 정보나 자료도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2008년 서울 IPC 총회를 기점으로 네. IPC가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가 패럴림픽도 브랜드화 되어야 된다.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상업화의 길로 걸어야만 한다라는 네.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총회 때 그게 결의가 됐어요. 그러면서 2008년 이후부터 상업화에 대한 자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한정된 자료지만 이걸 바탕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IPC 같은 경우에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는 IOC처럼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네. 패럴림픽을 통해서 수입은 냅니다만 리우 패럴림픽이 열렸던 2016년에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IPC가 벌어들인 수입을 보면 2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56억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패럴림픽 하고 나서 딱 정산했더니 아니 패럴림픽이 열렸던 해에 패럴림픽 네. 수익과 여러 가지 기타 수익들을 다 합쳐서 보니까 그해 IPC가 벌어들인 네. 수익이 256억 원 6억 원. 정도 됐다. IOC하고 비교하면 대략 이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제 느낌에는 256억도 뭐 작은 돈은 아니라서요. IOC는 조죠. 아, 조 단위로 벌어요? 아, 그럼 중계권료 수입 주로 그리고 기업들에게 받는 뭐 올림픽 공식 스폰서 뭐 이런 거 네. 붙일 수 있게 해주고서 돈 받는 그런 스폰서 수입 이런 것들이겠네요. 네, IOC와 구조는 비슷한데요. 네. 스폰서 수입과 중계권료 수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IOC의 경우는 이 스폰서 수입과 중계권료 수입이 90%가 넘거든요. 네.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IPC는 2016년 현재 전체 수입에서 스폰서 수입과 중계권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46.5% 절반 이하입니다. 그래요? 또 이제 중계권료 수입 하나만으로 IOC 같은 경우는 조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미국 MBC가 내는 돈만 해도 뭐 전 세계가 뭐 그 당시 올림픽 보니까 1조가 예. 넘는데 근데 IPC는 스폰서 수입과 중계권료 수입을 다 합쳐도 2016년 기준으로 93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123억 정도 됩니다. 아,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디서 나와요? 나머지 절반은 펀딩, 보조금, 그냥 네. 후원. 예. 그리고 IPC 주간 경기, 선수 라이센스 발급 비용, 가입비 같은 IPC 스포츠 매출 등에서 나오는데요. 네. 이 중에서 가장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IPC 스포츠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IPC 수입은 크게 이제 스폰서십 수입, 그리고 중계권료 수입, IPC 스포츠 매출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중계권료나 스폰서 수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 비중이 커 보이는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IPC를 후원하는 스폰서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있으니까 스폰서 수입이 있는 거죠. 있겠죠? 어떤 회사들이 주로 해요? 이게 올림픽 공식 스폰서 기업 뭐 이런 거 붙이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 IPC 같은 경우에서는 6개의 월드와이드 패럴림픽 파트너가 있고요. 네. 그리고 1개의 인터내셔널 파트너. 이렇게 총 7개의 파트너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월드와이드 패럴림픽 파트너는 비자카드, 삼성, 파라소닉, 아토스, 토요타,
그리고 휠체어와 보조기구를 만드는 독일의 오토복이 있고요. 인터내셔널 파트너는 알리안츠 생명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 들어가 있네요. 네, 삼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패럴림픽 파트너였어요? 삼성은 일찍부터 참가를 했어요. 2006년부터 패럴림픽을 후원해 왔는데요. 2006년 이전까지만 해도 패럴림픽의 후원사들은 대부분 다 중소기업들이었어요. 지금 네. 월드와이드 패럴림픽 파트너라고 제가 불러드렸던 기업들, 비자카드, 삼성, 파나소닉, 아토스, 토요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글로벌 대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독일 오토복 같은 경우는 휠체어와 전동 보조기구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장애인용 그 장비와 네. 뭐 시설들을 만드는 그 그러니까 특화된 이거야 중소기업, 뭐 독일의 중소기업이에요. 들어간 건 맞는 네. 것 같고. 네. 네. 그런데 그런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제 스폰서로 활동을 해왔던 IPC에서 2006년에 삼성이 비자카드와 함께 패럴림픽 후원사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변화가 불기 시작해요. 대기업들도 네.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토스, 토요타 같은 대기업, 토요타는 IOC의 탑 파트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IOC의 탑 파트너 가장 상위 레벨의 스폰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토스와 토요타, 삼성, 비자 이 네 개의 탑 파트너들이 네. 패럴림픽 파트너로 들어가 있고 패럴림픽 후원사로 참가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개별 기업들의 후원 금액수는 정확하게 공개는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충 추정을 해보면 IPC의 연간 스폰서십 수익과 중개권료 수익이 123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대략 한 기업당 한 10억 원 정도를 내지 않을까. 중개권료도 빼고 스폰서십만 한 100억 된다고 하면 10개 하니까 10억. 네. 7개니까 한 70억, 70억, 80억 뭐 이 정도 80억 10억 전후에서 대략 되지 10억 않을까. 정도. 제 추정치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 10억을 내면 네. 패럴림픽 공식 후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평창 패럴림픽 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네. 삼성 블로그라는 코너가 있어요. 섹션이 있습니다. 네. 그 삼성 블로그 섹션에 들어가면 삼성에서 그 고용한 어떻게 보면 삼성의 블로그 기자단들이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네. 온 예. 그 블로그 기자단들이 각자의 페이지를 또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번 패럴림픽과 삼성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그게 평창 패럴림픽 메인 페이지에 네.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TV를 팔 때 네. 패럴림픽 공식 후원사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있죠. 근데 10억 원 정도면 된다고요? 싸죠. 네. 연간. 근데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던 올림픽 그탑 파트너 같은 경우는 후원금으로만 IOC가 2천억 이상 받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IPC 스폰서 수입은 작은 거예요. 그렇긴 하겠어요. 예. 그러면 IPC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올림픽도 지원하고 하면서 점점점 커가면 이제 돈이 그 조직위원회 금고에 쌓이게 되는 구조일 텐데. 그렇죠. 지금은 그럼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2016년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IPC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약 9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126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한 1년치 예산 근근히 갖고 있는. 근데 비약적으로 늘었어요. 그렇기도 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예. 20억, 30억. 그 정도로. 근데 이게 사실은 왜 이렇게 규모가 당연히 그 IOC에 비해서 주로 작으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기울이니까 당연히 중개권료 수입, 스폰서 뭐 수입 이런 게 당연히 떨어지는데 이게 뭐 늘기는 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도? 그렇죠. 실제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폰서십 수입 그리고 방송 중개권료 수입은 2014년에는 70억이었거든요. 우리 돈으로. 예. 근데 2015년에는 8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6년에 123억으로까지 늘어난 거예요. 제가 아까 얼마 안 되네요라고 했던 이 금액이 그러니까 2014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IPC 거죠.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게 사상 그럼요. 최대인데 이런 거 말씀이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 수입에서 스폰서십과 중개권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에는 42% 정도 됐거든요. 근데 2016년에는 46.5%로 증대됐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증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만간 50% 이상으로 포지션을 차지할 것 같고, 그리고 IOC처럼 언젠가는 90%까지 갈 수도 있겠죠. 또 전체 수입을 좀 들여다봐도 런던 패럴림픽 대회가 열렸던 2012년에 IPC, 그러니까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가 벌어들였던 수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였던 수입이 136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리우 패럴림픽이 열렸던 2016년에는 256억 원이었으니까 2012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수입이 증대한 겁니다. 이게 수입이 매출 개념이죠. 기업으로 보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돈으로 월급은 줘야 되죠. 들어온 직원들. 돈이니까. 아, 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가는 돈을 빼고 나서 이제 자산이 남게 되는 건데, 그리고 직전에였던 2015년의 전체 수입이 208억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 26.9% 혹은 뭐 30% 이상의 증가세는 꾸준히 보여주고 있어요. 수입이. 그러니까 패럴림픽과 IPC는 어찌 보면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다. 걷고 있네요. 현재까지로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면서 자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에 IPC가 보유했던 자산이 69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2015년에 81억 원, 2016년에는 126억 원. 그러니까 거의 2014년에 비해서 더블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PC가 기업이었으면 코스닥 상장 뭐 한 해 만에 딱 이런 이야기 나올 만한 그런 구조네요. 성장 가치가 있는 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죠. 몇 년 전만 해도 아직은 좀 더 커야 코스닥 시장 올라와 하는 정도였을 것 같고. 지금은 그때는 이제 사회적 기업 정도의 포지션이었죠. 공익 사업을 하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여기에 광고도 좀 더 하고 또 네. 시청률도 올라가고 뭐 그래서 그런가요? 그렇죠. 실제 우리 같은 경우는 패럴림픽 중계가 아직도 좀 잘 안 돼요. 뭐 오늘 개막식을 합니다만 개막식 끝나고 나면 우리 선수들 몇몇 선수들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들 위주로 짧게 보여줄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국가들은 패럴림픽의 중계 시간을 최근 들어서 계속 대폭 증대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패럴림픽이 보여주는 스포츠야말로 스포츠가 꿈꿔왔던 가장 이상적인 스토리텔링이다. 이런 말들을 지금 미국과 영국 쪽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단 기업들과 방송사들이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와 패럴림픽에 더 많은 돈을 좀 내놓고 있는 이유는 첫째는 구체적인 지표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지표? 네, 더 많은 스폰서를 유치하고 더 많은 돈을 방송중계권료로 받아내려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질적인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 낸 효과를 내가 얼마나 거두는 그렇죠. 건지 그러니까 방송사랑 보여봐라. 얘기할 때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느냐. 패럴림픽을 보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2008년 이전까지 IPC는 이런 노력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노출 효과라든지 광고 효과에 대해서 기업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좀 당위성 어디 와서 돈 얘기를 하세요? 이순성한 대회에. 그리고 그런 후원을 하세요. 이렇게 후원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IPC는 이런 지표들을 내놓는데 굉장히 인색했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지표들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바로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IPC 홈페이지 방문자 수 그리고 페이지 뷰 숫자인데요. IPC가 지금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패럴림픽이 열리는 해에 IPC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은 300만 명에 달하고 페이지 뷰도 거의 1000만에 육박한다 그래요. 세계인들의 관심이 그만큼 상당히 높고.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매년 증대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패럴림픽이 있을 때마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주거든요. 그 들어왔을 때 딱 기업 로고가 옆에 있으면 그렇죠.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뭐 저절로 혹은 나도 네. 모르게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IPC는 이런 관심과 방문자 수의 증대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웹사이트에 방문객이 많고 노출 빈도가 더 많으면 당연히 광고하겠다는 스폰서 수도 늘어나야 되고 네. 또 내야 될 돈, 광고 가격, 스폰서 후원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IPC가 정말 열심히 설득을 해요. 숫자를 가지고. 근데 기업들은요. 큰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사실 겁니다. 뭐 직접 광고 효과가 얼마나 네, 되겠냐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랄까요? IPC와 패럴림픽을 통해서 얻는 그 광고 효과를 측정도 안 해요. 별로 측정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돈이 크게 뭐 많지 않거든요. 많지 기업들 않으니까.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사회적인 뭐 한원,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 한원과 CSR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그런 라는 생각으로 기업 이미지를 IPC에 높이기 위해서 파트너로 예.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올림픽과 IOC에는 큰 돈을 아낌없이 내놓는 탑 스폰서 기업들이 패럴림픽과 IPC에는 한 10억 원 전후의 돈을 내놓는다. 네. 이건 뭐 후원했을 때 상업적으로 큰 광고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 시카고 대학과 미국의 스포츠 마케팅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를 보면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하는 기업들의 경영 실적과 수익이 늘 좋았다. 그리고 증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런 자료를 내놨어요. 거꾸로 아니에요? 수익이 늘 증대되는 기업들만 여유 있게 올림픽을 후원할 수 있다는 뜻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기업들이 이건 스포츠를- 엄마한테 칭찬받는 애가 공부 잘하더라는 뜻인데 공부 잘하니까 칭찬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나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한다고 해서 그 기업의 이익이 증대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분명한 건 소비자로 하여금 기업의 브랜드를 더 친근하게 만들어주고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과거에 이제 삼성이 그랬던 것처럼 어찌 보면 대한민국과 아시아 일부 국가의 알려진 브랜드에서 올림픽 탑 파트너로 들어가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지는 브랜드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패럴림픽을 후원하고 또 토요타, 비자카드, 삼성 옆에 네. 어떤 회사의 로고가 딱 붙는다면 손에 잡히는 경제가 붙는다면 손에 잡히는 경제에 글로벌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것만 해도 해당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글로벌한 신뢰도가 제공될 것 같아요. 일단 패럴림픽을 후원하고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를 후원하는 기업이 나쁜 기업 같지는 않잖아요. 이런 브랜드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미지 증대, 신뢰도 제공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잘 어필해 나가면 제가 볼 때 IPC가 원하는 스폰서 증대 그리고 수입 증대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삼성, 코카콜라 옆에 당신 기업 있어라 그러면 그게 올림픽에서 삼성이 성공한 이유고요. 코카콜라 옆에 삼성 브랜드가 들어가면서 삼성이 글로벌 브랜드가 됐고 토요타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치의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이런 평가가 있으니까 IPC도 이런 점을 잘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퀴즈는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용어, 이걸 요즘 뭐라고 부를까요? 이게 퀴즈였는데요. 네, 다들 아시지요? 정답은 2번 워라벨이었습니다. 이게요, 영어로 Work and Life Balance, 이거를 줄인 말이라고 합니다. 워라벨. 예, 원래는 일하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에 한정돼서 사용되는 말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남녀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최근 직장인 한 1000명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응답자의 70%가 일과 삶의 균형을 회사에서 주는 연봉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꼽았다고 하더군요. 당장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근로시간 단축법, 이게 이런 직장인들의 일과 생활에 더 균형을 맞춰주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서 좀 마치겠고요. 남은 휴일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월요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브라질이 좀 먹고 살기 힘들면은 갑자기 석탄이 무더기로 발견이 되고 석탄이 다 떨어지면은 금이 발견이 되고요. 네. 금이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고무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매 100년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고 요즘에는 석유도 납니다. 그래서 뭐 신이 옆에서 기다렸다 주는 게 아니라 석탄이 떨어져 가니까 불안하니까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발견하는 거 워낙 땅덩이 넓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굉장히 부럽고 그래서 네. 이제 브라질 사람들 그걸 잘 알고 있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신이 브라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이제 말을 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브라질 헤알의 가격이 궁금한데 언제는 700원도 하다고 언제는 300원 밑으로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브라질 돈 헤알화가 요즘에는 한 300, 한 3, 40원 한다니까 역대로 보면 조금 싼 것 같기는 한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어서 야 이러다가 이게 또 브라질 돈 1헤알화가 150원 정도로 또 싸지면 어떡하냐, 반토막 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도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자가 연 10%쯤 된다 하니 10년 묻어놓으면 이자로 받은 것만 더해도 원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그래 내가 한 10년 묻어놓을 생각하면 브라질 돈 가치가 지금보다 반토막이 나더라도 최소한 본전이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우리 채권이라고 하는 건 돈 빌려간 사람이 부도나면 그냥 원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이자 못 받을까 봐 혹은 이자가 얼마지 싸서 혹은 걱정인 게 아니라 저 친구가 돈 안 갚을까 봐 친구한테 돈 못 빌려주는 거잖아요. 저 많이 때렸어요. 떼였다고요? 네. 아. 그래서 브라질 그럼 예를 들면 브라질 정부가 우리 돈 못 갚겠다고 이걸 뭐 디폴트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나오면 결국은 원금을 떼이는 건데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가끔 뭐 어느 나라 정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든가 뭐 디폴트를 선언했다든가 유럽에서도 무슨 그리스가 또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투자자들은 뭘 얼마씩 또 안 받기로 하는 헤어컷이라고 하는 것도 했다는 뉴스도 네네. 들리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혹시 안 벌어져요? 그런 일은?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경우는 예. 자국의 돈이 아닌 달러 혹은 뭐 다른 나라의 통화를 빌렸는데 그 돈을 저희가 그 나라에서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못 갚겠다고 하는 그런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로 빌렸을 텐데 그렇죠. 유로화는 그리스 정부가 마음대로 못 찍어내니 그렇죠. 돈 없으면 손 들어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 있는 헤아라 채권은 정 안 되면은 브라질 정부가 돈을 찍어서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라토리움에 대한 걱정은 좀 없어서도 될 것 같고요. 브라질 정부가 헤알화로 빌린 거니까 그렇죠. 헤알화로 갚으면 되고 그렇죠. 돈이 없으면 브라질 정부가 돈 찍어서 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물론 그런 일을 하면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최소한 원금 날릴 일은 없습니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헤아라로 헤알화 원금 원금을 날릴 날릴 일은 일은 없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 일단 투자하는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사실 테크 상품으로 또 인식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 얘기 맞습니다.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브라질 채권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네네. 이자를 뭐 한 10% 준단다. 뭐 네네. 이런 네. 것 때문에 신흥국 채권들이 많을 텐데 브라질 채권이 유독 히트를 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높기 때문에 매력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4%만큼 세금을 내고 또 그 14%의 10%인 1.4%만큼 지방세가 붙어서 총 15.4%만큼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이자 그렇죠? 소득세와 배당 소득세가 그 정도 세율이 되죠. 내야 되는데 브라질과 한국 정부와의 그런 조세 협약 덕분에 이자에 대한 그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그 브라질 채권에서 이자를 100만 원 받으면 네,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 100만 원 받으면 15만 4천 원을 나라에 내야 되는데 그렇죠. 브라질 채권에서 나온 100만 원의 이자는 그냥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마저도 매력적이다. 네네.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한 4조 정도 팔렸고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금리가 낮아가지고 많이 샀습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 네, 브라질 국채는 브라질 정부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상에서 브라질이 사라지지 않는 한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자도 10%나 주면 다 여기에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자 얼마 보면 네, 그렇죠. 왜 저도 안 하고 있었죠 그동안. 그러니까 무슨 단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 장점이고 네, 뭐가 좀 단점일까요? 단점이 있다면은 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아라 채권을 사려면은 예. 원화로 달러를 바꾼 다음에 다시 또 달러로 헤아라를 바꾸는 두 번의 환전을 해야 되는데 헤아로가 브라질 돈이죠. 그렇죠. 예. 저희가 두 번의 환의 움직임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 소득이 한국의 원화로 바꾼다면은 네.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 일단은 우리가 그럼 우리나라 원화로 헤알화로 바꾼 다음에 국제 투자를 하는 거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브라질 은행 가서 정기예금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정기예금 하면 이자가 1년에 10%는 나오지만 네. 그 돈 원금으로 찾아서 우리나라 돈 원화로 바꿀 때 네. 헤알화 가치가 폭락해 있으면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돈이 별로 안 되는 이런 위험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헤알이 약 700원까지 갔었는데 네.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는 2015년도에 280원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1헤알이 700원 할 때도 있었고 네. 또 어떤 때는 300원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요? 네. 굉장히 진폭이 심하네요. 네, 원래 외환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2012년도에 1헤알이 600원일 때 제가 만약에 6만 원을 들고선 바꿔서 100헤알어치의 채권을 네.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자가 매년 10%니까 5년이 지난 지금 제 통장에는 총 150헤알이 들어있을 텐데요. 100헤알 샀는데 1년에 10헤알씩은 이자를 줬을 테니 그렇죠? 5년이면 150헤알은 됐겠죠. 네. 예. 그것을 지금 그 환율을 봤을 때는 한 330원쯤 되기 때문에
따지면 한 5만 원 됩니다. 아, 손해 봤구나. 손해를 한 15% 정도 손해를 봤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투자를 고려할 때 앞일을 알 수 없다면은 투자하는 방식에서 이제 손실은 적게 보고 이익은 많이 보는 그런 구조를 가야 되는데 브라질 네. 채권은 환으로 손실을 많이 본다 하더라도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런 손실을 계속해서 만회해주는 그런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이익이 날 때는 확 이익이 나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환율도 좋아졌고 금리도 인하해가지고 네. 수익률이 약 70%까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브라질 헤알화가 쌀 때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관건은 아, 쌀 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브라질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아유 브라질 저 나라 못 살겠어 이런 얘기 들릴 때 네. 주식이랑 비슷하네요. 주가 그렇죠. 안 좋을 때 들어가서 주가 높을 때 파는 것처럼 네. 이게 그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인데 그 금에다가 연 10% 이자도 금으로 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런 상품 야 이자가 10%나 주면 사자 하지만 금값이 비쌀 때 그걸 투자했다가 내가 팔고 싶을 때 금값이 싸지면 매년 10%씩 불어나 봐야 자칫하면 손해 날 수도 있는. 그러나 또 매년 10%씩이나 붙어준다면 야 금값 좀 내려간다고 치더라도 그 이자 붙는 걸로 또 만회가 되잖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그럼 헤알화 가치가 언제 제일 낮았고 언제 최근에 제일 높았다고요? 가장 높았던 건 2010년도 정도에 지금 한 7, 8년 전이네요. 네, 그때 예. 약 700원까지 갔었고 1헤알이 1헤알이 예. 2015년도에는 280원까지 갔었는데요. 거의 반토막 더 났네요. 그렇죠. 그렇게 움직임이 심하군요. 네, 네. 근데 이때 그 헤알화 가치가 높았을 때는 네. 원자재 가격이 좋았을 때 브라질이 원자재를 많이 파는 나라니까 그래서 그때 헤알의 가치가 좋아졌던 것이고요. 이때가 세계 경제도 좋았었습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원자재 가격은 가격은 높았습니다. 높았을 네, 때 석유 값도 그랬고. 네. 그때는 그때는 브라질 경제도 좋고 헤알화도 그럼 비싸고 네네. 또 반대로 경기가 아주 안 좋으면 네. 브라질 경제도 나쁘고 그렇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상태니까 예. 수출품에 받아내는 그런 알겠어요. 달러가 적어지니까 2010년에는 700원이기도 하고 2015년에는 280원이기도 하고 지금은 얼마쯤입니까 헤알화가? 지금 한 33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보단 조금 올랐구나. 네네. 그럼 결국은 브라질 국채는 헤알화라고 하는 돈에 투자하는 거네요. 브라질 경제에 투자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헤아라에 투자하는 것인데 예. 저희가 뭘 살 때 이것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그게 주식이 되었든 어떤 물건이 되었든 그걸 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외환도 그 나라의 브라질의 화폐를 저희가 사는 건데 그냥 화폐를 들고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네. 그래 안전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자 해서 저희가 브라질 채권에 사는 셈이 된 것이고 네. 환에 투자했으나 이자까지 높고 비과세구나. 그래서 알겠어요. 상품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개는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살 때 그래서 환해지가 되어 있는 상품들로 괜찮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네. 그 말은 환 변동이 어떻게 되든 나는 그 환 변동의 영향을 안 받고 네. 채권이면 이자만 받고 네. 뭐 주식이면 주가 움직임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3월이 된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꽃샘 추위 때문인지 아직도 길에는 긴 패딩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가요 음원 차트를 보면 정말 봄이 오긴 왔구나 싶습니다. 지난 2012년 3월에 처음 발매됐던 노래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이번 주 들어서 또 차트 안에 들어왔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 노래는 7년째 해마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차트 상위권에 오른다고 하니까 이 버스커의 입장에서는 벚꽃 연금이라고도 불릴만도 하겠습니다. 비단 이 노래뿐만 아니라 식품이나 가전제품들 중에도 스테디셀러들이 있는데요. 어떤 과자는 포장 한 번 안 바꿨는데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생산이 멈추지 않았다고도 하고 또 아날로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LP 턴테이블 오디오는 지난 1월 매출이 2년 전보다 20%나 늘었다고 하죠. 소비자들은 새롭고 신선하고 신기하고 또 기술적으로 더 진보한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익숙함과 친근함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가치를 지니고 있고 대중들은 또 그 가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잠시 후에는 브라질 경제 세 번째 시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4조 원 넘게 판매됐다는 브라질 국채 투자 이야기를 주제로 브라질 경제 얘기 좀 나눠보겠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엊그제는 패럴림픽이 개막했는데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처럼 이 패럴림픽을 주최하는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도 돈을 많이 벌까요? 오늘 스포노믹스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상식도 잡고 상품도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자, 3월 11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이 시각 세계 각 나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경제적 고민은 또 뭔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금융 현장의 얘기를 들려주실 하나금융투자 윤민혁 해외금융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브라질 경제 이야기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무리 좀 해볼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 브라질의 경제 이야기 해주신 거 정리해보면 브라질은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리고 세금 걷는 게 쉽지 않으니까 간접세로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부가가치세 이제 이런 거 많이 낸다. 그리고 연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돈 어디서 나오겠냐? 정부 예산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정부가 적자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 전해주셨어요. 우리 근데 그러면 뭐 그런 걸 그냥 알고 있는 것도 교양이지만 우리는 브라질에 뭐 어떤 회사 주식에 투자하게 될 일도 있고 특히 뭐 브라질 채권 같은 건 이자 많이 준다는 이유로 또 괜찮은 제도에서만 내가 영향을 받는. 그럼 이 브라질 채권도 환해지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환해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해알화가 어떻게 움직이든 네. 나는 해알화 움직임에 영향을 안 받고 이자 10%만 내가 받으면 되겠어.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 하죠. 그렇게 해지를 하면은 해지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비용을 까지 합치면은 그냥 한국에 예금한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환해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환 변동에 따른 보험 드는 건데 그렇죠. 보험료가 비싸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자동차 값은 100만 원인데 보험료가 70만 원 하면 네. 아유, 이 보험 뭐하러 들어 그냥 혹시 사고 나면 차 폐차하고 말지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네네. 그렇구나. 작년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브라질 채권에 투자했으면은 약 3%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3%. 왜요? 연 10% 준다면서요? 그죠. 이자로는 10%인데 네. 그 원을 바꾸면 3%의 해알화가 또 한 7%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달러에 대비해서 네. 헤아라는 강해졌는데 네. 원화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달러 여기서 약세라서.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익이 그만큼 많이 안 났고요. 만약 그냥 달러로 투자했으면은 1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달러 들고 있어가지고 네. 달러로 헤아라 채권을 샀다면은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저 브라질 채권 샀으면 수익 많았을 거라 그 말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한국 원화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아유 복잡하기도 하고 변수도 많군요. 자 그러면 브라질 채권,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려면 결국은 브라질이 해알화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거를 봐야 되고 아까 그 말씀은 브라질 경제가 좋으면 브라질 해알화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앞으로 브라질 경제가 좋을 거냐 이 고민을 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럼 브라질 경제는 좀 어떻습니까? 요즘 혹은 앞으로의 전망은? 요즘에 브라질의 경제를 보면요. 물가는 3% 정도로 아주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다시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네. 브라질 경제가 차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에는 성장이 마이너스였는데 작년에는 플러스 1%였고 네. 올해는 한 플러스 한 2%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3%대예요? 네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은 10%예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이자율은 10%이고 은행이 대출해주는 금리는 50%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높은데 물가가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거군요. 그래요. 그러면 요즘에는 브라질 채권을 권하는 입장입니까?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뭐 솔직히 얘기해요. 뭐 아니면 가능하면 말리는 입장입니까? 일단은 브라질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네. 일단 이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뭐 6개월 후에 아파트 중도금이 들어갈 돈이다. 혹은 뭐 다음에 있을 등록금 들어갈 돈인데 이거 네. 브라질 채권 해도 되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들은
투자하지 않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브라질은 상당히 신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의 축복이라 하면 일단 자연적인 조건이 너무 좋은데요. 네.